속에 탱크를 세우고 불꽃 튀는 용접 끝에 하루를 설계한다. 떠난 이의 빈자리까지 묵묵히 채우며 기름때 묻은 손으로 꿈을 다듬던 시간, 지친 몸을 이끌고 단동해의 끝자락, 늦은 밤 라면 한 그릇에 삶의 맛을 배운다. 새벽 공기 가르며 운동장에 서면 자전거는 기계가 아닌 나의 확장된 몸 묻는다. 고난과 헌신의 시작. 어머니의 여정은 여기서부터.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며 한 아들이 쓴 추도사, 그리고 여러 개인적인 기록들을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해요. 네. 구정 명절 며칠 앞두고 어머니 계신 추모관에 다녀오신 후에 쓴 글이라 그런지 감정이 아주 솔직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먹먹했는데 이게 단순히 슬픔을 기록한 글은 넘어섭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한 여성, 또 어머니의 삶이 아들의 기억을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네네. 오늘 저희는 이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이 두 모자의 특별했던 관계, 그리고 그 안에 켜펴 쌓인 여러 감정의 층을 한번 탐색해볼까 합니다. 맞아요. 슬픔, 사랑, 후회, 그리고 또 웃음까지 정말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럼 이 기억의 첫 페이지부터 함께 넘겨볼까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 아들이 자기 회사에 어머니를 체험했던 이야기였어요. 아,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네, 당시 어머니께서 대인기피증이 좀 있으셔서 외출도 힘들어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다른 거 안 하셔도 되니까 출근만 하세요. 제가 월급 드릴게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정말 특별한 제안이죠. 보통은 그냥 용돈을 드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채용이라는 형식을 불렸다는 게 아주 흥미로워요. 그렇죠. 어머니를 그냥 부양가족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이자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려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등장합니다. 아들의 제안을 들은 어머니가 딱 한마디 물으셨대요. 뭐라고요? 얼마 줄 거냐? 그래서 아들이 100만 원 드릴게요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아, 침묵으로 협상을 하신 거네요. 네, 정말 고수시죠. 아들이 눈치를 딱 채고 그럼 150만 원 드릴게요 하니까 그제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와, 아들은 그때 어머니의 그 결심과 용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썼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하셨지만 아마 단 한 번도 자기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아본 적이 없으셨을 거거든요. 그랬겠죠. 그런데 아들 회사를 통해서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주장하고 또 인정받는 경험을 하신 거죠. 조용하지만 아주 단호한 어머니의 성격, 그 안에 숨겨진 자존감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평생 희생만 하시다가 처음으로 내 몫을 요구하신 거니까요. 근데 이 일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년 좀 지났을 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급여 인상을 요구하셨다고 해요. 아, 이번엔 더 적극적으로요? 네, 이유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내가 회사 냉장고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겼고 청소까지 했다. 월급 올려달라. 와,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셨네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결국 협상 끝에 월급은 180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때 어머니의 그 웃음과 당당한 말투가 너무 그립다고 회상하더라고요. 이야, 수동적으로 보살핌을 받던 존재에서 능동적으로 자기 삶에 참여하고 자기 몫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렇죠. 냉장고를 옮겼다는 게 어쩌면 사소한 일이지만 어머님께는 내가 이 조직에 기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자부심이었을 거예요. 그 당당함이 아마 아들이 어머니께 드린 세상 가장 큰 선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동료 관계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아들의 아내 유선 씨가 회사 격리로 입사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야, 아들은 고부 갈등이 생길까 봐 고심 끝에 어머니를 해고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이 부분이 참 읽으면서 감정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족이 함께 일할 때 겪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어머니께 해고를 통보했을 때 어머니는 농담처럼 노동부에 신고하겠다 그러셨대요. 아, 유머가 있으셨네요. 네, 결국 위로금을 드리고 퇴사하시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 아들이 아내 유선 씨가 어머니보다 일을 잘한다고 솔직하게 써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보험이었다면 아내는 인생보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씁쓸하면서도 그만큼 아내에 대한 믿음이 컸다는 거겠죠. 네, 저는 그 농담처럼 하셨다는 말이 참 마음에 남아요. 그 유머 속에 담긴 서운함, 미안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의 무게가 다 담겨있는 복합적인 장면인 거죠. 이 글의 매력이 바로 이런 꾸밈 없는 솔직함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어머니가 회사에서 보여준 그 짧지만 강렬했던 당당함. 아들이 왜 이 기억을 이토록 특별하게 여기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머니의 지난 삶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시절 이야기로 가보는군요. 네, 기록들을 보면 어머니의 삶은 사실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눈 그 당당함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거든요. 아들은 밤을 새워 한복을 짓고 다음 날 아침이면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듯 주저앉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한다고 해요. 어휴, 어린 아들이 어머니 대신 한복 보따리를 들고 골목을 뛰어다녔고 심지어 어머니가 피를 토하면서도 바느질을 멈추지 않던 모습에 대한 묘사도 나옵니다. 드시솔 어머니의 한복 깃는 일이란 생계를 위한 노동을 넘어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였던 거죠. 특히 어머니의 손에 대한 묘사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늘 붉게 부어있고 아팠지만 단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힘들다고 말하지 않던 그 손. 바로 그 피토하며 바느질하던 손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회사에서 월급 180만 원을 당당하게 요구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들에게는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고생만 했던 그 손에 대한 뒤늦은 보상이자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아들의 기억은 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4살 때 기억인데 너무 선명해요. 추운 새벽, 고안역에서 한백산을 넘어 할머니 댁으로 가기 위해 철길을 따라 걸었던 이야기입니다. 4살 때 기억이요? 네. 그때 어머니가 어린 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유원아, 가만 가자. 넘어지면 안 된다. 와, 그러면서 아들의 옷깃을 계속 여며주느라 정작 어머니 부인의 손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짧은 기억 속에 어머니라는 존재의 본질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어머니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 바로 보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기억이죠. 영화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자식을 지키려는 그 부드럽고도 단단한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평생의 고생은 어머니의 건강을 가만두지 않았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 뇌경색, 그리고 아들이 일본에 있을 때 전화로 전해들은 자궁암 소식까지. 아들은 자궁암 소식을 들었을 때 길거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병환 소식만큼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도 없죠. 특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땐 그 무력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이 모든 희생과 사랑, 그리고 아픔의 기억들은 특정한 장소와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네, 장소들이 있었죠. 첫 번째 장소는 안양 성지스타위드 공장. 2010년에 아들이 사업을 해서 처음으로 얻은 공장입니다. 아들에게는 성공의 상징 같은 공간이었겠네요. 그렇죠. 입주하던 날 아버지는 막 감격해서 울며 기도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해요. 네, 아들은 그 공장 한쪽에 어머니만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해드렸어요. 침대랑 따뜻한 거위털 침낭을 놔드렸다고요.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사랑과 또 부채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공간이네요. 어느 날 퇴근길에 거기 누워 계신 어머니 손에 아들이 현금 300만 원을 쥐어드렸대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거 평생 고생한 값이에요. 아까워하지 말고 마음껏 써보세요. 라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다고 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30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평생에 걸친 희생에 대한 아들의 뒤늦은 보답이자 존중의 표현이었겠죠. 어머니의 눈물에는 고마움, 대견함, 또 자신의 지나온 세월에 대한 서러움까지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공장이 있습니다. 안산 타크라 공장. 2021년 12월 아들이 새로 계약한 더 넓고 좋은 공장이었죠. 다음 공장이군요. 네. 그때 어머니는 이미 휠체어에 의지하고 계셨는데 아들이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부랴부랴 어머니를 모시고 그곳을 보여드렸다고 해요. 어머니, 여기 멋지게 인테리어 해서 편히 모실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결국 이루지 못한 꿈의 장소가 되어버렸군요. 어머니께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싶었던 아들의 마지막 소망이 담긴 곳인데 맞아요. 결국 보여드리지 못한 그 완성된 모습은 아들 가슴에 아주 큰 아쉬움과 후회로 남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글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마지막 장소는 유토피아 추모건입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야만 하는 그리움의 공간이 된 곳이죠. 성공의 공간, 이루지 못한 꿈의 공간, 그리고 이제는 그리움의 공간으로 이어지는군요. 한 사람의 인생이 장소를 통해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네요. 아들은 어머니의 빈자리가 시도 때도 없이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표현해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골방에 숨어서 아이처럼 꺼이꺼이 울던 밤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요. 슬픔이라는 감정의 속성을 정말 잘 표현한 문장 같아요. 잔잔하다가도 예고 없이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오는 것. 겪어본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아들의 가슴에 가장 큰 한으로 남은 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5월 어머니가 위독하셨을 때 그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병문안이 통제되었다고 해요. 결국 5월 21일 어머니는 다른 가족들이 병원을 다녀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홀로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 남은 이들에게 정말 큰 상처와 죄책감을 남기죠. 특히 팬데믹이라는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대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맞이한 이별은 그 슬픔의 무게를 훨씬 더 무겁게 만들고요. 이건 비단 이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함께 겪어낸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도 할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저 분주하게 움직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던 식구들, 성경 통독반 사람들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고 고백해요. 슬픔의 깊이를 깨닫는 순간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묘사네요. 때로는 내 슬픔이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다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상에 남긴 흔적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형태로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기억되는 사람이었구나. 이건 확인하는 순간 슬픔은 더 깊어지는 동시에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추도사는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마지막 인사로 끝을 맺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고단한 몸을 쉬십시오. 그러면서 노래를 좋아했던 어머니의 20살 청춘 시절로 돌아가서 이 땅의 모든 고단함을 잃고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안히 쉬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어요. 네. 천국,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장 빛나던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 남은 자식이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애틋하고 아름다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아들이 써내려간 어머니의 기억들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저는 이 글의 가장 큰 울림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기억들에서 나온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150만 원의 입을 꾹 다물던 모습, 냉장고를 옮기고 생색내던 일, 추운 철길 위에서 가만 가자고 속삭이던 목소리. 네네. 한 사람을 진정으로 기억하고 기리는 방식은 그 사람의 업적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생생한 순간들을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만이 했던 말, 그 사람만이 지었던 표정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바랐던 어머니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나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라 노래 부르길 좋아하던 20살 청춘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랐잖아요. 네, 그랬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릴 때 얼마나 자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역할, 즉 나의 엄마, 나의 아빠로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저도 제 어머니의 20살 시절은 어땠을지, 무슨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꿈을 꾸셨을지 한 번도 제대로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우리 엄마로만 생각했지 한 명의 독립된 개인이었던 그 시절의 모습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그들만이 오롯이 가졌던 고유한 꿈과 청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평생을 함께하고도 미처 몰랐던 소중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기록들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난과 헌신의 시작. 어머니의 여정은 여기서부터.